예, 급히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주질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유정 의원님,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진석 비서실장님 도착하자마자 질문 네,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대통령 관저에 설치된 조금 전에 천하람 의원이 질의 과정에서 보여주신 그 정자 보신 적 있습니까? PPT 띄워주십시오. 네, 바로 이제 UAE 대통령과 차담회를 나눴던 저 정자인데 보신 적 있으세요? 실장님? 네네. 아, 있으세요? 요즘 좀 불법 증축 논란이 한창인데 요것도 저 정자도 미등기 상태던데요? 네, 다시 한번. 저 정자도 미등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등기법 위반인데 소유주가 불분명하다는 얘기죠. 등기가 없으니까. 누가 왜 설치한 겁니까? 저게 아마 그 광주 비엔날레 네. 그 작품 중에 하나인데 네. 우리 그 사실 그 의원님 그 대통령 관저에 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저희 대통령 관저가 많이 초라합니다. 아니, 제가 그 질문이 다른 좀 긴데 그래서 누가 왜 그 설치한 걸까요? 외빈들이 많이 오시고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 전통의 어떤 그 건축물 이런 걸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새로 이제 설치를 한 것이죠. 네, 미등기로요. 건축물과 관련되는 신고나 허가 책임은 건축주에게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 작은 네. 정자 전통 한옥은 관할구청의 건축허가 착공 신고 준공까지 모두 마친 건축물입니다. 네, 그러니까 등기는 왜 안 하세요? 미등기 건축물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소유권도 건축주한테 있는데 그러면 저 대통령 관저 건축주는 누굽니까? 건축주요? 네네. 관저 건축주요. 건축주라고 하면은 글쎄요, 총무비서관이 네, 관저 위치한 대지의 주인은 국가고요. 국가 소유입니다. 그리고 건물에 대한 관리 주체가 대통령실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고 책임자 정진석 비서실장 맞으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 지금 등기 안 해서 불법 증축물 관리 신고 안 한 셈인데 그 왜 안 하셨습니까? 지금 관련 법령에 따라서 현재 건축물 대장 등재 협의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등재가 완료된 이후에 1개월 이내에 등기를 신청하면 종료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저희들은 하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 건물의 증축 시공 관련해서 또 경호처에서 발주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서류상 확인이 다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언제 설치됐길래 아직까지도 등기가 안 됐다라고 등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관저 건물 신고 관리 법적 책임 다 누구한테 있다고 보면 됩니까? 스님 위법한 사항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라고 아니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등기 건축물인데요. 또 하나 또 말하겠어요. 저거를 좀 제가 BTS 정자라고 부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 10월 광주 비엔날레에서 전시가 됐고 BTS 멤버가 굉장히 또 고평가를 하면서 사람들한테는 BTS 정자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원고택으로부터 구입한 내역이 없습니다. 네, 아원고택으로부터 정자가 어떻게 오게 됐는지 그게 시설, 설계하고 시공 비용이 8천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광주 비엔날레 전시했던 업체도 지금 취재에 응하지 않고 있고요. 이게 구입을 한 겁니까? 그러니까 요 정자를 구입을 한 거니까 설치 비용은 시공 비용 8천만 원 확인이 됐어요. 그런데 저 정자 자체가 구입 비용 우리 총무비서관이 좀 상세하게 좀 설명을 좀. 네, 구입 비용이 해드리도록 어떻게 하겠습니다. 됩니까? 예. 의원님, 네. 그게 그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안 되어 있다라고 네. 말씀을 하시는데요. 네네. 저게 소형 건축물은 맞습니다. 근데 건축물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려면 관할구청의 건축물 대장에 등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관할구청에서 그러한 작업을 하고 있고요. 아, 그건 아까 해소됐고요. 예, 저 그 정자를 구매한 비용이 얼마고 누구로부터 얼마에 구매했는지 제가 물어봐서 그 대답을 하러 나오신 겁니다. 그 부분은 네. 어떤 구매라기보다는 설치 이전 일체가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금액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 저게 8천만 원으로 설계 시공을 하는데 그럼 왜 그 아원고택으로부터 이 구매 내역을 저희가 보려고 했더니 그게 확인이 안 될까요? 그리고 그럼 이게 8천만 원이 어떻게 어디까지가 설계, 어디까지가 시공, 어디까지 구매 내역인지 밝혀줄 수 있을까요? 전체 포함된 총괄 금액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구분해서 저게 자체가 정자 가격은 얼마인지 지금 그 세부 내역을 설계와 말씀을 시공이 좀 8천만 드리면 원으로 확인되고 있거든요. 그 세부 내역을 밝히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세부 내역 안 밝히는데 저게 저렇게 멋있는 작품이고 사실 미디어 아트 부분인데 미디어 아트 부분만 빼고 건축물만 가지고 왔단 사실 말이에요. 의원님, 그럼 선물입니까? 저 부분이 선물은 아니고 우리가 금액을 지출했지 않습니까? 8천만 원에 이 구매 비용과 그리고 설계 시공 비용이 다 들어가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 상세 내역은 그런데 밝힐 수 없다고요? 예.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까지 어느 저기도 보면 계약의 구체적인 부분을 밝힌 사실 적은 역대 정부에서도 왜 못 없었던 것으로 밝힙니까? 지금 알고 불법 있습니다. 증축 의혹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저게 왜 그- 불법 증축입니까? 신고하고 등기만 안 됐다 뿐이지. 불법 이것뿐만 증축은 아니라 아닙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 불법 증축 의혹이 있고 그 부분에서 정확하게 밝히지 않는 게 가장 질의- 큰 원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질의를 하십시오.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그 답변할 수 있는 지금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 답변을 시공 드립니다. 말고 어떻게 저 작품을 아원 고택에서 얼마에 주고 샀는지를 밝히시면 됩니다. 사실 비엔날레 저 전시가 끝나면 사실은 저게 굉장히 좀 덩치가 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거를 야외에 나올 수도 없고 그래서 어떤 공간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보면 거기서 사실은 처치곤란이에요. 아, 그래서- 처치곤란입니까? 저 작품입니다. 그리고 BTS가 굉장히 아주 아름답다고 해서 작품을 어디다가 전시를 하든지 어쩌든지 간에 상당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아, 않습니까? 다시 제가 묻겠습니다. 가격을 밝히면 이 모든 의혹이 해소되고 싼 값이든 비싼 값이든 정당하게 구매를 했으면 되는데 선물로 받았습니까? 아니요. 저희들 정당하게 네. 금액을 그 지출했고요. 내역을 밝혀주십시오. 저 의원님, 제가 어떤 좀 보완 덧붙여서 장애가 말씀을 좀 있습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과거 정부에도 그 예를 들어서 그 청와대 대통령실 자체가 대통령 관저 자체가 각급 국가 중요 시설이자 대통령 경호 구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철저한 보안 관리가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공사 세부 내역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구체적인 내역을 밝힌 바가 없습니다. 그 점을 좀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네. 정리하시고 보충 네. 네, 강유정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지금 주진우 의원님이 안 계시죠? 네. 그러면 예. 네, 그러면 존경하는 고민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 정진석 비서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네네. 예, 지금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에 대한 논란이 갈수록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인지하고 계시죠? 지금 국민들 여론조사만 보더라도 70% 가까이가 임명 철회하는 답변이 나옵니다. 해임할 의향이 있습니까? 해임? 글쎄요, 그 해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대통령 인사 문제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시기 때문에 대통령의 판단에 따라야 하는 것이지만 지금 김영석 독립관장에 대해서 해임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정도가 나와야지 해임의 요건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민들의 상당수가 반대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어제 국회에서는 1945년 광복됐다는 것을 인정하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지 않겠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독립기념관장의 인선은 적법하고 독립기념관장으로서 이렇게 답변하는 게 맞습니까? 절차를 거쳐서 추천되었고 네, 거기 내가 그 절차는 제가 가장 조금 이따 여쭤볼 점수가 거예요. 많은 실장님, 1순위 후보자로 추천되었기 실장님 때문에 그건 제가 조금 이따 물어볼 낙점된 거예요. 것으로 제가 알고 지금 있습니다. 묻는 거는 어제 국회에서 1945년 광복됐다는 것을 인정하냐라는 질문에 코멘트를 하지 않겠다라는 관장의 답변이 옳다고 보시냐고요. 글쎄요. 뭐 저는 1945년 8월 15일 날 광복된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비서실장님은 거기 계시는 거고요. 독립기념관장님이
관장 자격으로 얘기를 하려면 코멘트를 하지 않겠다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이게 올바른 답변이라고 생각하시냐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우리 정부에서 일하고 있는 인사들은 기본적으로 국가관과 애국심이 투철한가를 제일 먼저 보고요. 저도 또 그렇게 믿고 전문성을 싶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전문성이 우리 사회 있다고 믿고 지식인들이나 싶어요. 정치인들이나 언론인들이나 사실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은 매우 다양합니다. 그래서 아, 잠깐만요, 실장님.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 다양할 수 있어요. 근데 45년 광복됐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다양성으로 저희가 존중해도 되는 겁니까? 어저께 그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의 답변을 제가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방금 어떤 말씀드렸잖아요. 맥락에서 답변을 하지 않았는지는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관장 자격으로 무슨 긴 얘기가 있지 않습니다. 관장 자격으로 얘기를 하라면 코멘트를 하지 않겠다. 이게 답니다. 다른 자리에 있는 뭐 무슨 정책실장이든 뭐 산업부 장관이든 뭐 이런 사람이랑 또 모르겠습니다만 독립기념관장으로서 네. 대한민국 역사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이러한 답변이 적절하다고 보시냐고요. 그 답변을 이렇게 못하십니까? 어저께 회의장에서의 김영석 관장의 답변 태도의 태도를 묻지 않았습니다. 맥락을 제가 확인해 본 바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그럼 적확한 이따가 답변을 제가 추가 질의 때 드리기가 좀 다시 어렵다는 여쭐 점을 이해해 테니까 주시기 바랍니다. 맥락을 한번 파악해 보시고 추가 질의 때 다시 답변 주십시오. 자, 이분께서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벌금 500만 원 확정 판결 받았는데 5억 원가량의 부당 수령하셨죠? 알고 계시죠? 뭐 내용을 파악해 본 바가 있습니다. 예. 파악해 본 바 있으시죠? 왜? 인사 검증을 하셨을 테니까. 맞죠? 네네네. 예. 그러면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검증 내역도 보고를 받으셨겠고요. 보고 받으셨습니까? 벌금형은 법령상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가 실장님, 않습니다. 제가 그거 묻지 않았어요. 네. 검증에 대한 보고서를 그 당시에 받으셨냐고요. 인사검증 과정에 있을 때 비서실장, 이 사람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럼 비서실장으로서 법무부에서 1차 검증하고 공직기관 비서관실에서 2차 검증하잖아요. 그럼 비서실장으로서 서면이 됐든 구두가 됐든 뭐가 됐든 인사검증에 대한 보고 받으셨냐고요. 보건부 장관이 단수로 추천했기 때문에 예. 그리고 단수를 추천했기 때문에 보고는 받았다. 맞습니까? 아니 그리고 지금 이 독립기념관장의 인사 추천 과정이 어떤 뭐 문제가 있다거나 이런 것도 발견하지 못하고 아니 보고를 받으셨냐고요. 기억이 안 나면 안 난다. 아니면 받았긴 했는데 정확한 내용 모른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벌금형은 법령상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그건 저도 않는데 압니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보고를 받은 기억은 잘 나지 않습니다. 예. 그 당시 인사 검증 관련된 보고를 받은 적이 없으세요?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있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이 부당 수령과 관련된 내용도 있었을 테고요. 이게 제가 뭐 기억이 잘안 납니까? 엄청난 양의 인사 검증을 매일매일 현광펜을 치면서 보기 때문에 솔직히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예.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한번 확인을 실장님, 해드리겠습니다. 예.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네. 단수로 단수로 추천받으셨다면서요. 예. 한 사람 받으셨는데 그게 기억이 안 납니까? 그게 이제 뭐 검증 내역에 대해서 장문의 기록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자,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기억을 되살리려면 예. 자료가 하나 필요합니다. 예, 예, 뭐냐? 공직 예비 후보자 자기 검증 질문서라는 게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홈페이지 들어가면 다 볼 수 있어요, 일반인들도. 근데 이 질문서를 후보자들이 빼곡하게 적습니다. 자기 인적 사항부터 해서 여러 질문이 있어요.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던 정책 결정에 관여한 사실이 있냐? 뭐 공직에 임용됨에 있어서 비판이 예상되는 언론이나 개인이 있냐? 뭐 이런 질문들이 쭉 있습니다. 이거 어느 정부나 이런 정도의 검증 그 질문들은 있는데 이 질문서를 아마 실장님은 보고를 받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자기 검증 질문서까지 일일이 제가 보고받고 하지는 않습니다. 예. 일일이 뭘 전달 주신 거예요? 종합 이건 네. 뭐 관련된 제가 참고하려면 일일이 알지 못한다. 그럼 그- 뭘 보고 받으셨어요? 이거 아니, 아주 기본적인 보고 자료인데. 자기 검증 질문서는 검증 과정에서 그 검증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받아봤겠죠. 그러나 저에게 전달되는 보고서는 최종적인 검증 판단 결과만 제가 보고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이 자기검증 질문서에 답변을 후보자가 다 썼을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공직기강 등등에서 검증을 했을 테니까요. 맞지요? 뭐 그렇게 봐야 됐겠죠. 되겠죠. 예.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렇게 되고 있어야 맞습니다. 뭐 모든 그러면 인사가 다 그렇게 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 질문서에 대해서 그 공직 인선과 관련해서 자기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 공직 기념 독립 기념관장은 일반적인 공직자와는 조금 다릅니다. 일반적인 공직자와는 다르기 때문에 검증의 어떤 수준과 어떤 내용들도 일반 공직자, 뭐 장차관 임명할 때 사전 검증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양식이라는 것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받은 최종적인 검증 보고서는 큰 문제가 없다라는 판단을 보고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그것까지 요청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비서실장님께서 최종 보고 받으신 그거를 저한테 그래서 그런 전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써내셨을 후보자가 쓴 그 질의 내용서를 보여달라. 그 개인정보 관련된 건 다 주고 제가 요청드리는 질문에 대한 답변만 보여주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시는지 아니면 비서실장님께서 한 장짜리로 요약본으로 받으신 것을 보고해 주시는지. 그것은 대통령님이 최종적인 인사 판단을 하시기 위해서 네, 고민정 의원님, 네, 예, 정리해 주십시오. 네, 예, 고민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명구 의원님,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북 구미시열 출신 강명구 의원입니다. 권익위 카드 뉴스 관련해서 질의할 텐데요. 우리 담당 시민사회 수석님 담당이십니까? 네. 네, 수석님 잠깐. 네. 예,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에 2024년 추석 명절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라는 카드 뉴스가 게시됐어요. 네. 주질이만. 이거 수석님 이 카드 너무 이르지 않아? 보신 적 있나요? 예, 뉴스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권익위가 홈페이지에 올린 카드 뉴스 보면 직무와 관련 없는 공직자에게는 100만 원까지 선물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현행법상 딱히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선물 수요가 늘어나는 명절 기간에 이런 내용 강조해서 소개하는 것은 마치 공직자에게 선물하라고 조정하는 건 아니냐는 비판이 있어요. 국민들 눈높이에 좀 더 세심한 필요가 있었던 건 아니냐 뭐 이런 말들이 있는데 수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권익위가 그 내용을 알려온 건 오래됐습니다. 그게 뭐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한 게 아니고요. 훨씬 이전부터 그 명절 때마다 국민들한테 홍보를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그럼 특별히 제작된 건 아니네요, 그죠? 아주 오래됐습니다. 언제부터일까요?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고요. 그거는 파악을 안 해봤고요. 2020년에도 했고요. 그 홍보를 매년 해왔습니다. 근데 최근 제가 알기로는 2018년도부터 거의 똑같은 동일한 내용으로 홍보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최근 문재인 정부에서 권익위원장을 지내셨던 우리 전현희 의원님의 뜬금없이 이 청탁금지법 카드 뉴스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 무혐의를 정당화하려고 청탁금지법까지 무력화시킨다라고 왜곡하면서 비난하고 있어요. 수석님 이런 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제가 동의하기 굉장히 어려운 사안이고요. 사실은 그 보도 있고 난 뒤에 좀 찾아봤습니다. 저도 그랬더니 전현희 최고위원님이 위원장 시절에 본인이 직접 출연해서 홍보를 하셨습니다.
네, 전현희 의원님 발언은 명백히 사실을 왜곡한 선동이자 가짜 뉴스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위원장 시절에 직접 유튜브에 나와서 영상 출연하셨고 청탁금지법 선물 규정을 설명한 적도 있어요. 동일한 내용을 권익위 위원장 시절에는 직접 홍보까지 하셨고 이제 와서 권익위가 청탁금지법을 무력화하고 있다는 그런 주장은 같은 사안을 자기가 하면 괜찮고 남이 하면 굉장히 비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생각하는데 수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로남불이라는 표현까지는 쓰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진석 비서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 법사위 현직 검사 탄핵 관련해 가지고 청문회가 열렸는데요. 우리 전현희 의원님 권익위 고위 간부 극단적 선택과 관련해 가지고 대통령 부부에게 망언을 서슴지 않았는데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여기 존경하는 우리 박찬대 위원장님께서 유감 표명하셨고 대리 유감 표명하셨는데 제가 알고 싶은 거는 본인께서 고인의 빈소에 가가지고 정성윤 우리 부위원장 만나가지고 죗값을 치울 것이라는 말을 했어요. 이것도 일종의 저는 폭언이고 폭력이라고 생각하는데 비서실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전현희 의원의 회의장에서의 언사는 매우 유감스러운 것입니다. 그 권익이나 고인에게 사건 처리를 강제한 바가 없고요. 일부 언론 내용을 근거로 영부인 사건 처리 결과를 사망 이유로 모는 것은 매우 왜곡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현희 의원이 왜 그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극언을 했는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뭐 이런저런 추측도 있습니다만 뭐 그 당시 선거 과정이었기 때문에 뭐 어떤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어떤 정치적인 시각으로 보는 관점도 언론에서 제가 읽었습니다. 다만 그러한 일들이 앞으로 우리 이 신성한 민의의 전당에서 국회 회의장에서 되풀이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돌아가신 권익위 간부께서 힘들다라고 글을 남기셨대요. 제가 보기에는 요즘 많은 중앙부처 공무원들께서 우리 정치권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악성 갑질과 폭언, 막말로 정말 힘든 상황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반복적이고 상습적인 탄핵 그리고 전방위적인 청문회, 악성 갑질, 폭언, 막말 이 공무원들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실장님 전 부처 스트레스 이 실태조사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국가인사위원회에서 아마 그 실태조사를 정부에서 선제적으로 한 게 아니고 실제로 방통위나 권익위원회에서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특히 방통위 같은 경우는 한 300명 직원 중에서 100명 정도가 심리 치료를 받고 싶다는 희망을 표시를 했고요. 일부 직원들은 심리 치료를 받은 바가 있다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예전에 우리 노무현 정권 때 당시 부패방지위원회죠. 지금의 권익위죠. 권익위를 중심으로 전 국가적인 차원에서 부패 추방 캠페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 사회가 반부패 분위기 형성되었었거든요. 우리 정치권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네. 네, 강명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노정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님 그 질의에 앞서서 그 자료 제출 문제와 관련한 잠깐 의사진행 발언 드려도 될까요? 얼마 1분? 1분 정도면 됩니다. 예, 1분 의사진행 발언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의원실에서 그 뭐 국회 사무처 그리고 대통령실 등
그 해당 기관에 직원들 비위 행위가 있는지 그 사례를 적발했으면 이 정부 들어서의 사례에 좀 취합해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다 제출했어요. 그런데 대통령실에서도 경호처랑 안보실은 좀 부족하지만 제출했거든요. 근데 유독 대통령 비서실만 아예 답변을 안 합니다. 답변할 수 없다는 입장만 보내왔습니다. 대통령실 내에서도 입장이 정리가 안 되고 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감춰야 하는 비위 행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국회에 정상적으로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의원실에서 그 작성하시기 쉽게 표를 이렇게 쉽게 작성하실 수 있게 아예 작성해서 드렸습니다. 다른 기관들은 다 여기 맞춰서 작성해서 냈거든요. 낼 수 있도록 좀 한번 더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비서실장님. 네, 대통령 비서실만 관련 자료 제출을 안 했다고 하는데요. 실장님께서 내부 사항을 좀 검토해 보시고 네.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녁 전까지, 저녁 식사 이후까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해 주십시오. 네, 시장님. 네. 그 지난 7월 1일에 국회의장 앞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추천 의뢰 공문을 보내신 적이 있죠? 네, 그랬을 겁니다. 예. 네, 여기 대통령 직인 네. 찍혀서 발송이 됐고요. 뭐 지난해에도 보내셨고 그 입장은 여전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신원식 실장님. 네. 네. PPT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안보실장으로 이제 공식 부임하신 거예요? 그렇죠? 네, 지금 대통령실의 안보실이 일본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국익을 지킬 수 있는 것인지 지금 여기 출석해 계신 우리 김태우 차장님도 저런 발언을 하셔서 국민 공분을 일으켰고 또 신원식 실장님은 뭐 국방장관 청문회 과정에서도 저런 발언을 과거에 했던 사실이 이미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우려가 많습니다. 우리 신원식 실장님께서 그래도 역사관을 어느 정도 이렇게 정리해서 지금 임무를 수행하고 계신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1910년에 이루어진 그 일제와의 병탄조약, 네, 한일 병합. 이 조약은 무효입니까? 유효입니까? 불법적이고 무효입니다. 네. 그리고 1919년 3.1 운동은 그런 불법적인 조약에 근거해서 폭력적으로 조선을 지배하는, 침탈하는 데 대한 저항 운동이었다. 맞는 규정인가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그 결과로 임시정부가 수립됐죠. 네. 그리고 우리 헌법은 그 법통을 잇는다고 명시돼 있고요. 명시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독립운동 이런 표현을 쓰는데 독립운동은 그러한 일본의 식민 지배에 항거해서 일본의 식민임을 거부하는 그러한 저항이고 투쟁이다. 맞습니까? 네. 네. 그리고 일제는 조선인들을 일본의 국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실도 알고 있습니까? 네, 겉으로는 뭐 했지만 속으로는 차별했습니다. 아, 겉으로도 국적법상 국민으로 인정하지 않았는데 그 사실을 모르십니까? 아, 그건 이제 처음에 초기엔 그랬는데 나중에는 내선 일체해가지고 그런 선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정권을 줬던가요? 안 좋습니다. 네. 자, 이런 인식에 기초해서 볼 때 일제 시대 때 우리 선조들, 그 당시에 조선인들은 국적이 일본이 맞았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시 국제법적으로는 뭐 그런 주장을 할 수는 있겠지만 네. 우리가 상해 임정 법통을 있는 상해 임정에서 일본의 병합을 불법이라고 했고 우리가 그 일본이 아니라는 걸 선언도 했고 그다음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우리가 우리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일본의 우리 병탄을 불법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 일본인이 아니라 일제 강점기 때도 한국 국민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하기까지 합니다. 다행스럽다는 생각도 하고요. 네, 국가안보실을 책임지고 계시기 때문에 정진석 실장님, 대한민국 국무위원에게 그
일제시대 조선인들은 일본 국적이었다는 인식이 용인될 수 있나요? 없습니다. 김문수 후보자가 청문회장에서 그런 발언을 한 사실은 알고 계시죠? 뭐 신문에서 봤습니다. 예. 네.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시는 거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 지명 철회를 건의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한 임명은 여러 가지 배경과 어떤 대통령의 인선 뜻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헌법 전문에 명시된 내용을 부정하는 일이잖아요. 그나마 그 김문수 후보자의 어떤 철학, 김문수 후보자의 어떤 관점에 대한 문제인데 되게 용인될 수 있는 관점이라고 보시는군요.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국가적으로 판단하셔야죠. 대통령 실장으로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역사관, 그 사관에 대한 견해는 참으로 다양합니다. 국무위원에게도 그런 관점이 용인될 수 있다. 저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한다는 말씀을 알겠습니다. 드렸습니다. 네. 그 정도로 대통령 실장으로서도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네. 대통령과 천공 관련설이 소문으로 계속 돌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런 뭐 일본과의 관계 때문에 더 확산되는 그런 분위기인데 천공과 혹시 대통령께서 여전히 교류하고 계신가요? 저는 천공이든 만공이든 잘 알지 못합니다. 예. 아, 그럼 교류하는 그런 일이 없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이 천공이라는 분이 공개적으로 대통령이 자신을 스승님이라고 부른다고 얘기했어요. 그 사실도 아시죠?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고 동영상이 버젓이 돌아다닙니다. 대통령실에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에 대한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동영상은 차고 넘칩니다. 예. 그럼 놔둬도 돼요? 지금 이 정부는 가짜 뉴스나 왜곡 정보가 유포되는 것에 대해서 민감한 정부 아닌가요? 너무나도 만연돼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알겠습니다. 적발해서 문제 제기를 하기가 참 힘듭니다. 네, 신경 안 쓰신다는 뜻으로 들립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천공이 한 발언이 워낙에 충격적이어서 이런 사람하고 대통령이 엮이는 것 자체가 우리 국민께 대한민국의 비극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천공이 직접 한 말을 일련의 동영상들이 네. 매우 많이 과장된 것들이 많다. 그래서 이렇게 또 과장하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않고 천공이 일본에 대해서 한 발언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아니면 틀까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조선은 아주 미개하게 살았다. 대통령을 향해서 본인에게 스승님이라고 부른다고 주장하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일본의 덕으로 우리는 문호를 열기 시작했다. 일본인은 조선을 침략하려 생각한 적이 없다. 일본에게 고마운 생각을 해야 한다.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근면하고 성실한 민족인가. 대한민국 사람, 똑똑한 사람 아니다. 멍청한 사람들이다. 일본한테 유린당한 적도 없다. 일본이 우리를 쳐들어올 환경이 됐으니까 오는 거고 이제는 피해의식 가지면 안 된다. 천공과 대통령이 연결되지 않도록 대통령실에서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실은 그 천공이라는 사람의 언사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노정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존경하는 부승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네. 한일 관계에 있어서 저희는 가해자입니까? 피해자입니까? 피해자입니다. 그러면 정부는 국민들 감정을 고려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뭐 국민들 감정도 전 복합적일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 기대는 것들이 있죠? 피해자 입장에서? 저희 한일 관계에 대한 저희 정부의 기본 입장은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1998년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지 일본 수상과 맺은 한일 21세기 파트너십 선언, 즉 과거를 직시하고 미래로 나아가자라는 그 선언이 저 준칙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전범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전하시네요. 그 슬라이드 좀 넘겨주세요. 지금 한국 정부는요, 일본의 논리,
그러니까 일본 언론에 나오거나 일본 관료들이 얘기하는 걸 한국 정부 관료들이 얘기를 해요. 사실은 좀 피해자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정부가 구성된 거고 국가가 운영되는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대선 후보 2차 TV 토론에서 보시면 한반도 유사시에 일본군이 한반도에 들어올 수도 있다. 이렇게 답변했고요. 그 다음에 일본이 안보 3문서에서 반격 능력과 그 다음에 방위비 2배 인상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여기에서 대통령실 발언을 보시면 그냥 우리 입장이 아니에요. 우리 영토와 관련된 거고 북한 영토, 북한도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잖아요. 근데 일본 입장에서 발언을 해요. 다음 장. 윤석열 대통령 요미우리 지난해 3월 보면 징용 재점화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판단한다. 요미우리에다가 대법원 판결이 나온 거를 안 해도 된다라는 인터뷰를 해요. 16일 윤석열 대통령 김태호 차장 인터뷰를 보시면 왜 일본이 우리에 대한 공식 사과가 20차례나 넘는다. 사과가 중요해요. 실천이 중요하지. 피해자 입장에서. 그리고 WP 인터뷰를 보시면 100년 전 일을 가지고 무조건 안 된다. 무조건 무릎을 꿇으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거 일본인이 일본 국적의 일본인이나 할 수 있는 발언을 대통령이 합니다. 다음 장. 뭐 이거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 이건 아까도 우리 김태호 1차장님이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다음에 삼국 한미일 협력의 역사는 8월 18일 이전과 이후로 나누게 될 것. 이게 또 8월 16일 얼마 전이죠. 1965년 한일 국교 수립 이후 수십 차례에 걸쳐서 일본 정부의 공식적 과거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과가 있었고 그러한 사과가 피로감이 많이 쌓였다. 이런 걸 어떻게 정부 관료들이 얘기를 합니까? 일본 관료가 얘기해도 한국 정부는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구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밀정, 역사 지우기, 독도 침탈 이런 언어들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정치적 선동이 됩니까? 발언들이 쌓이는 거예요. 일본 입장에서 마치 일본 국적의 관료처럼. 그래서 아까 가해자와 피해자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뭐 답변하실 게 없을 것 같아요.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네. 이게 기본적으로 국유 재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용 승인을 받아야죠. 그렇죠. 네. 승인이 없이 사용하면 불법입니까? 위법한 행위가 되는 겁니까? 무단 점유에 해당되는 거죠. 국유재산법상. 네, 말씀하시죠. 예. 아니 답변을 여쭤보고 있어요. 뭐 그렇다고 보겠습니다. 예. 네. 근데 이제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돼서 사용 승인도 없이 3월부터 리모델링 사업을 해요. 외교부, 외교장관 공간, 그 다음에 국방부 청사. 통상적으로 국유재산법에 따르면 대통령실이 사용할 거다 기재부에 승인 요청을 하게끔 국유재산법에 돼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불법적인 행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7월 5일 날 3월부터 불법적으로 하다가
취임일부터 5월 10일 날 국방부 청사 대통령실이 5월 10일부터 들어갔다 치고 7월 5일 날 사용 승인이 됩니다. 57일간 무단 사용이에요. 어떻게 승인을 받으라고 법에 나와 있는데 그런 국유 재산에 대해서 승인도 없이 무단으로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이런 것들이 다 불법적으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공허한 메아리 같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법을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지키라고 만드는 거 아니에요. 권위주의 국가하고 민주주의 국가의 차이점이 뭐예요? 답변 드릴까요? 아니, 제 말. 권위주의 국가는 인치예요. 인치. 민주주의 국가는 기본적으로 법치에 기반합니다. 그 다음요. 우리 실장님. 네. 네. 뭐 여러 차례 예.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그 답변을 잠깐 들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네, 간략하게 네, 해주십시오. 네. 그 여러 의원님들께서 대통령님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제가 여러 나라의 대통령 관저에도 가봤습니다만은 현재 대한민국 대통령이 거주하고 계시는 한남동 관저의 수준은 아마도 전 세계를 통틀어서 가장 검소한 수준의 그런 대통령 관저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불법 증축 건축물은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공사된 바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존경하는 전용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실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많은 인사 논란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질의 나왔던 김문수 우리 장관 후보자부터 시작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인사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장님께서 잘 알고 계신 독립규정관장님 논란도 있고 어제 얘기했던 김문수 후보자 논란. 근데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좀 친일적이다라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까 실장님 말씀 중에 장관 인사는 좀 다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김문수 장관 후보자 보면은 똑같은데 어떻게 보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 김문수 장관님이 이제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아니십니까? 뭐 우리 존경하는 전용기 의원도 잘 아시겠지만 김문수 장관 후보자의 그동안의 인생 궤적을 우리가 반추해 보면 사실 민주당 의원님들 중에서도 김문수 장관 후보자만큼 노동운동에 헌신한 분 찾기가 그 쉽지 않을 것이고요. 국무위원으로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 실장님도 부적절하고 생각하시는데 이것을 철회 건의를 못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을까 싶은 겁니다. 세상에 공직자로서 전지전능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대통령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입장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에 임명할 때 인선 기준이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기준에 합당한 인사이기 때문에 임명하신 걸로 후보자 추천하신 걸로 그렇게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비서실장님이시죠? 그렇습니다. 왜 이런 사람들 못 거르는 겁니까? 저는 뭐 당연히 그 복수로 추천을 드렸습니다만은 대통령이 결정하신 거죠? 김문수 후보자가 당연히 고용노동부 장관 아니요, 후보자로 여러 가지 뭐 김문수 전- 후보자를 떠나서 독립기념관장부터 시작해서 뭐 거기 인사 추천이 있었다고 하지만 지금 제가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예, 인사위원장인 비서실장은 추천을 드리는 입장이고 그렇죠. 결정은 대통령이 하시는 그 겁니다. 결국에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글쎄요, 인사에 대한 책임은 그 대통령실과 대통령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실장님도 책임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떤 책임이 있는 겁니까? 뭐 예를 들어서 친일적인 인사다라는 비판을 받을 때 그 비판을 실장님께도 드려도 되는 것 아닙니까? 글쎄요, 제가 한 번만 더 뭐 말씀드릴게요. 그거는 의견이고 주장일 수 그럴 수 있겠죠. 있습니다. 예. 예, 저는 그러나 그 독립기념관장은 정말로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이분은 양반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한 번만 더 소개시켜드릴게요. 프로필 한번 틀어주세요. 그분에 대한 인선을 비판하는 분도 계실 테지만 그렇죠.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는 알겠습니다. 그분에 대한 인선에 찬성하는 국민들도 여전히 존재하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병존한다는 점을 좀 저는 말씀드립니다. 7일 뉴라이트 인사를 왜 이렇게 많이 안 치냐에 대한 책임을 묻고 싶은 겁니다. 김낙년 우리 원장님이신가요?
우리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원장님으로 가셨습니다. 이분 도쿄대학교에서 경제학 석사하시고 도쿄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원장으로 가 있는 겁니까? 무슨 전문성이 있어서? 이분이 논문을 뭘 글쎄요, 썼냐면요. 뭐 제가 부임하기 전에 인선이 이루어진 케이스가 되겠습니다만은 부임 언제 하셨죠? 모든 직위가 네. 반드시 꼭 그 전문성에 적합한 사람만 인선되는 경우가 실장님 100% 부임 있지는 않죠. 4월에 하시지 않았었습니까? 네? 부임 4월에 하셨죠? 예, 예. 이분 7월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확인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가요? 예,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저희도 확인해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 도쿄대에서 논문이 뭐냐면요, 일본의 식문지 투자와 조선 경제의 전개고요. 그 박사 논문을 인용해서 일제 한국 경제라는 책도 내셨어요. 이분이 뭐를 주장하시냐? 그러니까 일제 식민지가 결국에는 근대화를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입니다. 이거 결국에는 다 대통령이 임명하신 거 아닙니까? 친일적이고 근대화론을 주장하시는 분 전부 다 대통령실에서 임명하는데 친일 프레임으로 민주당을 공격한다 이런 얘기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임명했습니까?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친일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 그리고 일제 식민지를 정당화하는 발언을 하시는 사람, 그리고 일본의 일제시대에 일본인이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 이거 전부 다 대통령실에서 임명해놓고 야당이 왜 일제와 관련된 친일 프레임을 더 씌우냐?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저는 그 친일 사관이다, 식민 사관이다에 대한 판단과 평가는 기계적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국학중앙연구원이 뭐 하는 곳이냐면 한국의 역사, 문화, 사회, 사상 종합을 연구하는 곳입니다. 한국학대학원도 있습니다. 이분은 자기 책에서 뭐라고 했냐면 학생들이 잘못 배워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쌀 수출 얘기하면 수탈 이야기하는데 그게 수출의 개념으로 보면 어떠냐 이런 주장도 하세요. 식민지 근대화론자입니다. 왜 우리가 친일 인사를 이렇게 많이 갖다 앉히느냐 비판 안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시장님? 글쎄요, 뭐 아무튼 저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좀 더 바라봐야겠습니다만, 확인 좀 해주세요. 빨리 언제 임명됐는지. 그 저분을 그냥 친일 인사라고 등식화하고 그 이외에 저분의 어떤 전문성, 역량, 학문적인 영역 이런 걸 다 그냥 무시할 수는 없는 문제가 아니겠는가. 좀 더 종합적으로 좀 바라볼 필요도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만 한국의 대학 나오고 한국에서 역사학 전문한 사람 수두룩백백한데 굳이 일본 도쿄대에서 석박사 나왔는데 일본 경제학자로 평가받을 수 있는 사람을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앉힌 것부터가 잘못됐다. 이분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에서 공부했다고 해서 꼭 그분의 역사관이 뭐 친일적이다 이렇게. 근데 책도 판단하기는 쓰고 어렵겠죠. 그러니까 식민지 근대화론자다라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머릿말 보면 우리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시기의 역사적인 역사의식은 획일적인 뿐만 아니라 민족주의적 감성에 있어서 논리적으로 매우 취약하다. 앞에서 지적한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 탓이 크다. 이거 역사 왜곡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 가지고 왔고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와서 한국의 역사를 주무를 수도 있는 이런 사람을 앉혀놓고 친일 사관이 아니다. 우리 정부는 친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어떻게 하냐 이겁니다. 근데 우리 윤석열 정부는 친일 사관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식민 사관을 갖고 있지 않고 우리 윤석열 정부는 굳이 말씀드린다면 극일 승일 사관을 가지고 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극일 그런 얘기 점에서 말씀 잘해주셨습니다. 자꾸 친일 프레임이라는 그런 공세로 자꾸 몰아가시는 것은 좀 과도하다. 예. 저는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그 일본이 좀 치사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그 길이라면서 정신하는데 저 사람들은 어떻게든 우리를 다시 침략하려고 해요. 독도 야욕 부리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 언론이 뭐라 얘기합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있을 때 독도 문제 해결해야 된다. 이따위 주장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길이라고 정신승리합니까? 의원님, 확인됐는데 의원님, 이분 저도 잠깐 올해 말씀드릴게요. 7월 30일에 취임했답니다. 비서실장께서 인사 책임 있으신 거예요. 네. 독도 문제만 하더라도 이제 자꾸 독도 지우기도 아까 말씀을 하시는데 독도는 국제법상으로 지리적으로 역사적으로 우리 고유의 영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우리의 국토이죠. 자꾸 일본은 이걸 국제 분쟁화 만들어서 국제사법재판소로 끌고 가서 유리하게 만들려고 하는데 사실 이걸 좀 제대로 직시하고 우리가 일본의 전략에 말려들지 않도록 하는 우리의 고민도 좀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다 좋으니까 독도와 관련돼서 일본 헛소리하지 마라 이런 얘기 대통령이 하시면 다 믿습니다.
그거 말로만 우기충이 아니다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의심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전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진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네. 그 제주도 아래 제7광구 아시죠? 네. 우리나라와 일본 모두 영유권을 주장하는 지역입니다. 이곳에 세계 최대 매장량의 석유가 묻혀 있을 것이다. 이게 1969년 유엔 아시아 극동위원회 에머리 리포트에서 나왔고요. 이 리포트 나오자마자 박정희 대통령이 70년에 이 지역에 우리의 영유권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자 일본이 이 지역을 공동 개발하자 이렇게 해서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석유가스 유전을 개발하려는 협정을 맺었습니다. 그게 한일 대륙붕 공동 개발 협정 잘 아시죠? 네. 예, 이 공동 개발 협정의 효력이 50년입니다. 78년 시작돼서 2028년 6월 22일 끝납니다. 4년이 남았는데요. 협정에 따르면 효력 끝나기 3년 전에 이 협정을 유지할 것인지 끝낼 것인지 협의해야 합니다. 3년 남았다면 내년 25년 6월 22일 딱 10개월 남았습니다. 맞죠? 이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네, 뭐 정확히 제가 뭐 자세하게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예, 그러면은 우리 의원님 말씀은 정진석 맞을 걸로, 실장님께서 정확하고 자세하고 제대로 알고 있는 게 뭡니까? 예. 뭐 이렇게 제가 많이 부족합니다. 예. 예, 말씀하시죠. 예. 예. 지금 1년 안 남았는데 정부 지금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 석유개발공사와 산자부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제가 뭐 보고받은 바로는 금년 말부터 시추에 필요한 제반 준비 작업을 갖출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 시추를 독자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반드시 공동 개발하도록 돼 있습니다. 요거는 다른 구의 경우 다른 거고요. 우리 동해가스전 말씀하시는 줄 알고 제가. 오늘 재판 받고 오셨죠? 예. 고생하고 오셨는데 지금 내용이 파악이 안 돼 있습니까? 우리 저 정책실장님이 좀 대신 대답을 안보실장이. 내용을 제가 잘 숙지를 못 하고 있어서. 안보실장님도 지금 안보실장 맡으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차라리 김태훈 실장님이 잘 알지 않으신가요? 예, 김태훈 실장님 이쪽으로 나오십시오. 잠깐 이 정부는 멈춰주세요. 네. 자기 일을 제대로 잘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에 맞는 인사를 제대로 앉히질 않습니다. 그 자리에 가서 그 자리를 파기할 사람. 노동부 장관의 가장 반노동적인 사람.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가장 반한국학적인 사람. 이런 방식으로 지금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자,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0개월 남았는데요. 네, 10개월이 마지막 데드라인은 아닙니다. 앞으로 3년 안에 또 양국 간의 입장이 중간에 변화가 있으면 언제라도 바꿀 수가 있고. 예, 언제라도 바꿀 수 있죠. 미국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미국을 포함해서 세 나라랑 협의하고 있습니다. 아, 미국과도 협의하고 있습니까? 일본과는 어떻게 협의하고 있습니까? 중간 수역이기 때문에 경제적 이익에 대해서 아직은 잠재력이 있다고 보고, 다만 이것이 경제 그리고 경제 안보 관점에서 복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민간의 어떤 전문적인 회사가 삼국 간에 참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 위원회를 만들어야 되죠. 한국에 지금 위원회 있습니까? 위원회와 사무국이 있나요? 사무국이 별도로 필요하진 않고 양국 외교성 협정에 의하면 사무국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위원회가 있어야 되는데 한국 쪽 위원이 누구십니까? 그것은 따로 위원회가 지금 설치되어 있지 않고 외교부 실무국실 간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일본과 지금 죽고 못 사는 윤석열 정부가 일본과 공동으로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인데 안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왜 안 하시는지 아십니까? 일본이 왜 안 하는지? 일본은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토 경계 기준이 중간선 이론으로 바뀌면서 이대로 놔두면 그 지역 7광구의 90% 정도가 일본이 영유권을 가지게 됩니다. 물론 뭐 전적으로 그렇다 볼 수는 없지만 그럴 개연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권 지금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엉뚱한 영일만에 가서 그렇게 석유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왜 7광구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아니 위원회도 만들지 않고 사무국도 하지 않고 어떻게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 많은 부분이 그 전략적인 사항이고 또 정확하게 공개하면서 밝힐 수가 없지만 하여간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국익이 걸려있는 그리고 우리 영토입니다. 땅속이지만 우리 영유권이 걸려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을 포기하면 아마 다른 어떤 것보다도 윤석열 정권이 저는 망한다면 저는 7광구 때문에 망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우리 국익을 지켜주시기를 바라고요. 영일만 석유보다 지금 훨씬 더 가능성도 높고 가능성 높은지는 아십니까? 그거는 따져봐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우리하고는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중국과는 공동개발 협정을 맺었습니다. 왜 2008년에 맺었냐면 7광구에서 한 860m 떨어진 곳에 중국이 시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땅속은 경계가 없습니다. 빨대 효과에 의해서 중국이 이걸 다 빨아가면 안 되기 때문에 중일 공동개발 협정을 맺은 겁니다. 알고 계셨죠? 네, 알고 있습니다. 국익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까? 네, 정진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성준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울 중구성동울의 박성준 의원입니다. 우리 안경호 기획관리실장에게 좀 질의를 할게요. 예. 그 대통령실 출입 기록을 다 기록을 하죠. 마이크를 가까이 대시고요. 예. 출입 기록 예를 들어서 일반인들의 출입 기록도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대통령실 근무하는 분들 다 출입 기록이 남아 있죠. 현재는 경호 경비 목적사항에 한해서 출입 기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가족들도 예를 들어서 대통령실을 출입한다. 그러면 그 출입 기록이 남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관저는 어떻습니까? 대통령실 출입하면 당연히 우리 국회에 오면 출입 기록이 남기 때문에 가족들도 당연히 남을 거라 생각되고 관저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출입 기록이 다 남습니까? 안 남습니까? 출입 아니 그냥 얘기하세요. 뭐 출입 기록이 남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출입 기록 남습니까? 안 남습니까? 그것도 yes or no. 예. 기록 그 경비 목적사항으로 해가지고 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남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모든 공공기관의 출입 기록이 남아 있죠. 그 비서실장님. 네. 그 예를 들어서 공식 직함이 없는데 회의에 참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경우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그게 어떤 경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필요해서 뭐 참고인으로 들을 수 차원에서 있다. 부를 수도 있겠고요. 그렇죠? 예. 공식 직함이 그러면 대통령 가족이 회의에 참석할 수도 있습니까? 그런 경우는 전 대통령 못 봤습니다. 실장 되고 나서 그 일을 못 본 적은 봤습니다. 없으시죠? 지금 여기 초기 대통령실에 있었던 분 계신가요, 여기요? 제가 총무비서관. 좀 제보를 받았는데 어떤 제보였냐면 김건희 여사의 오빠죠. 대통령의 처남 김진우 씨가 대통령실에 출입을 했고 권력 초기죠. 지금은 아닙니다. 권력 초기에 대통령실에 출입을 했고 그 출입한 이후에 공식이든 비공식 회의에 참석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비서실장 잘 알겠지만 언론인들을 다 알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내용에 대한 것들. 그리고 또 하나는 대통령실에 근무했던 사람들이 이미 나가서 얘기를 하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얘기를 좀 듣고 있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가짜 뉴스로 추정됩니다. 가짜 뉴스가 아닙니다. 이거는 유력한 제보기 제가 때문에 비서실장으로 제가 그래서 그럼 있으면서 비서실장이 그 얘기를 좀 드리는 거예요. 여러 가지 보고를 받고 요걸 있는데 가짜 뉴스라고 하니까 명확하게 여기서 규명하면 좋잖아요. 우리 대통령 기조실장도 왔기 때문에 그러면 김진우라 씨라는 분이 대통령실 출입했는지 안 했는지 그 기록에 대해서 있다고 하면은 없다고 하면 심플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공개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아니 대통령의 친인척이 뭐 출입은 할 수 있겠지만 어떤 회의에 참석했다? 이건 제가 뭐 그거 한번 확인해 예. 보십시오. 저는 유력한 제보를 받았기 때문에 잘 이해가 상식적으로 가지 제가 이 않습니다. 얘기를 어떻게 드리냐면 다시 이제 역으로 가면 여기 대통령 그 대선에서 캠프에 참여했던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것도 이제 제가 제보받고 취재를 다 한 내용인데 대통령 본선에서 그 대통령 처남인 김진우 씨가 실제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언론 보도, 예를 들어서 이 사진을 꼭 쓰십시오. 그리고 이 내용에 일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질적인 언론 창구 역할을 다 했다는 겁니다. 그건 알고 계셨습니까?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네,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글쎄요, 뭐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는 뭐 온 가족이 여기 됐기 지금 때문에 그 대통령실에 어떤 일이 있고 있었는지 대선 과정에서 모르겠습니다만 있었던 분 중에 국회의원들이 여기 계세요. 의원님 질문의 포인트는 대통령 친인척이 공식 회의에 참석한 적이 있느냐 없느냐로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런 사실은 여긴 확인한 제가 바가 그 없습니다. 확인 한번 해보시고 그 얘기는 뭐냐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도 공식 직함이 없었는데 실질적인 언론 창구 역할을 했고 그 일을 해왔다는 겁니다. 이거는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이라든가 실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출입했던 기자들에게만 질의를 하거나 취재만 하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제가 크로스체크 다 하고 들어왔습니다. 그 박성준 의원님께서 설마 이렇게 카더라식 질문을 할 줄은 몰랐습니다. 전혀 그렇지가 않고 저는 실질적으로 제가 그 대통령실 또 국민의힘에 취재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들었던 얘기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 김진우 씨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초기에 만약에 대통령실과 관련된 회의라든가 비공식 회의에 왔다 갔다 했다고 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양평 공지구 같은 수사는 2021년 11월 17일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또 뭐가 있었냐면 김진우 씨 같은 경우는 사문서 위조로 기소가 됐었습니다. 이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워낙 대선 때라든가 윤석열 정권 집권 초기에 양평 공지구 특혜와 관련된 부분이 워낙 이슈가 됐던 문제인데 이런 당사자가 대통령실을 출입을 좀 자유롭게 했다. 이런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런 면을 대통령실에 있는 비서실장이 한번 크로스체크 해보시라는 거예요. 이거는 역대 보면 정부가 끝나고 정권이 끝나면 남산의 부장들 책 보셨잖아요. 우리 저 워싱턴 투파운드 하시고 기자 생활 하셨으니까 대통령실 비서 다 나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박근혜 정부에서도 그 청와대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내용들이 그 당시 얘기가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이 다 사실로 확인됐던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언론인들도 기본적으로 다 크로스 체크했던 문제들이기 때문에 제가 우려 섞여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다시 불거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존경하는 박 의원님께서도 유명한 우리 언론인이셨는데 언론 저도 뭐 언론 생활을 했습니다만 지금 말씀은 유감스럽게도 사실관계와 팩트에 기반한 질문은 아닌 걸로 이해가 됩니다. 제가 그 말씀을 제가 그래서 팩트인지 아닌지에 대한 사실 확인은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대통령실 출입 기록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는 대통령실 출입 기록 여부가 대통령실의 공식 회의석상에 대통령 친인척이 참석했다라는 것을 연결짓기가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제가 윤석열 정권 2년 반 기점으로 해서 지금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실제 대통령실에 근무했던 사람들이 얘기하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것은 제가 체크를 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 그런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유심 있게 한번 보시고요. 이런 일이 앞으로 없어야 되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네, 박성준 의원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의사진행 발언, 2분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은 위원장을 보고 해주시고요. 질의하시면 안 돼요. 요 다음에 보충 질의가 있으니까 그때 해주시고 아까 하시는 식으로 또 하시면 제가 제지하겠습니다. 네.
우리 위원장님 하여튼 의사진행 발언 받아서 고맙습니다. 근데 우리 존경하는 박성준 의원님 이제 저게 상대 당의 의원 질의에 제가 질문을 하는 것은 적절치는 않지만 자칫 오해가 생길 것 같아서 국민들이 이거 다 TV를 통해서 시청하고 있는데 저렇게 누구 카더라 통신을 가지고 질의를 해서 오해를 살까봐 제가 좀 바로잡고자 합니다. 제가 대통령실의 초대 시민사회 수석으로서 대통령이 있었지만 지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김건희 여사의 오빠가 대통령실에 출입을 해서 공식 회의석상에 참여를 했다고 대통령실 직원들이 얘기를 하고 다닌다. 그런 카더라가 가지고 지금 여기에 회의를 해서 마치 그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의혹을 일으키는데 만약에 그 정도로 그런 부분에 질의를 하시려면 그게 어떤 직원이 그러고 다니는지 적어도 그 출처라도 해야 되지. 그냥 대통령실에 출입 기록을 있느냐 없느냐 그 사실을 비서실장이 물어가면서 마치 무슨 뭐 그런 의혹이 또 김건희 여사의 오빠께서 그런 부분을 뭐 공식의 석상에서 완전 국정을 농락하는 것처럼 그런 인상을 이 상임위가 이 신성한 운영에 대한 상임위에서 그런 카더라 통신을 하는 것 이게 가짜 뉴스가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아무리 여기에 면책특권이 있다 하더라도 적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팩트에 근거해서 품위 있게 진행을 해야 되지. 이 운영위가 지금 이렇게 해서 그럼 누가 이렇게 신뢰를 하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팩트에 근거해서 질의 좀 하고 그런 부분에서 실장의 답변을 요구를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을 드립니다. 예. 이거는 동료 의원에 대해서 평을 하고 있는데요. 이건 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발언은 자기 발언 시간에 이야기를 해도 동료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평하는 게 적절합니까? 예, 의사진행 발언, 예, 양문석 의원님, 네, 2분 드리겠습니다. 예, 양문석입니다. 대통령실에서 지금 우리 저 보고해 주세요. 강성규 의원이 말씀하셨으면 그냥 출입 관련 자료를 보여주면 돼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이 해소가 되거든요. 대통령실에서 기본적으로 그런 자료를 안 보여주기 때문에 지금 발생하는 문제거든요.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계속해서 의혹을 증폭시킬 수 있도록 대통령실에서 자료 공개를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문제인데 그래서 시중에 떠도는 수많은 의혹들이 있고 그중에 국회의원이 직접 취재해서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생각하면 여기에서 충분히 질문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아니다, 맞으면 맞다 자료로 대응하면 되는데 이 부분을 문제 제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좀 강력하게 강성규 의원한테 경고 좀 주세요.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양쪽에서 충분히 의사진행 발언을 부적절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 주질인데요. 네, 배준영 간사님,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운영위를 보신 국민 여러분들은 이게 아마 1945년도 5월 10일 날 생긴 재헌국회가 아닌가 아마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반민특위 같기도 하고요. 우리의 10대 강국인 우리나라의 논의는 대한해협을 건너지 못했습니다. 태평양을 가지도 못했고요.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가 이래야 되는지 저는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그리고 어떤 의원님들이 죄송합니다만은 일본이 언제 우리를 침략해 올지 모른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세계 군사력 순위가 미국의 글로벌 파이어 파워라는 데가 평가를 했는데 우리나라는 군사 순위가 5위입니다. 일본이 7위고요. 문재인 정부 때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객관적으로 봐도 침략해 올 수 있겠습니까? 심플하게 얘기할게요. 그리고 우리 좀 자신감을 가집시다. 1인당 명목 GDP 순위가 지금 2024년 한국은 31위고 일본은 34위예요. 더 잘 살고 있습니다. 1인당 국민 총소득도 2023년도에는 우리가 36,194달러, 일본이 35,793달러. 우리가 더 잘 살죠?
그리고 SP나 피치 국가 신용 등급도 우리가 더 높습니다. 그리고 OECD 디지털 정부 평가도 우리나라가 1위고 일본이 31위고요. OECD PPP 구매력 평가 지수라고 그러죠. 우리는 810인데 일본은 95입니다. 제가 무슨 국뽕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자신감이 없습니까? 우리나라가 그렇게 침략되고 점령되고 독도가 넘어갈 것 같습니까? 그렇게 자신이 없어요? 제가 좀 거칠게 얘기해 볼게요. 거칠게 질문하면은 마치 우리 정부를 좀 조용히 해주시겠어요? 우리 정부를 일본의 나라를 팔아 넘기려는 그 친일주의자로 매도하려는 것 같다는 느낌을 저는 받습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사실 오늘 사실 굉장히 소중한 자리입니다. 대통령실 우리 국정운영의 헤드쿼터죠. 정치, 경제, 사회문화 정말 국민들이 궁금해하실 게 많을 텐데 언제까지 이런 친일 논쟁에서 우리가 하루 종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야 되는지 좀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래요. 우리가 비싼 일본제 샴푸 쓴다고 친일주의자라고 안 그럽니다. 그렇죠? 그리고 일본 도쿄 중심부에 아파트 샀다고 우리가 친일주의자라고 안 그럽니다. 그리고 평창 올림픽 당시 문재인 정부였죠. 보이시죠? 한반도기에서 독도 지웠어요. 이거 갖고 우리가 문재인 정부 친일 정부라고 그럽니까? 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는 말이죠. 자신감을 갖고 일본을 우리 비서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극일승이라면 되고요. 일본은 이제 우리보다 점점 못한 나라가 돼 있고 우리는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언제까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뭐 과거는 없다, 미래는 없다 뭐 이렇게 주장하고 싶으신 거죠? 계속 악몽을 꿔보세요. 그럼 우리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논의는 이제 대한해협을 이제 건너자라는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오늘 대통령 비서실장님 나오셨는데 한일의원연맹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시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한일 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오해스러운 일들이 벌어질 만한 상황이 없었던 거는 아니고 근데 이것을 증폭시켜 갖고 확대시켜 갖고 갈등을 조장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 좀 우리의 한일 관계는 어떻고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한번 좀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네, 윤석열 정부의 한일 관계에 대한 지향점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난 1998년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일본 수상관의 맺은 한일 21세기 파트너십 선언이 바로 전범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22년도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명을 받아서 일본에 특사로 다녀왔습니다. 당시에 한 60여 명의 일본 정광재계의 지도급 인사들을 모두 만났고 한일 간의 김포 하네다의 셔틀을 재개하자. 그리고 비자 면제를 복원해달라. 그리고 한국인들이 일본에 방문했을 때 코로나 격리에서 제외해달라. 이 세 가지를 요구했고 2달 만에 그 세 가지 모두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지금 연간 1,000만 명의 방일객들이 지금 기록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특히 우리 2030 미래 청년 세대들은 일본에 대해서 좀 더 많이 교류하고 알고 싶어하는 그런 젊은 세대들입니다. 일본을 바라보는 관점과 역사 인식에 대해서도 다분히 세대별로 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과거를 망각하고 있지 않은 얘기는 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우리 존경하는 배우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작년에 1인당 개인소득 GNI가 일본을 능가하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 연말이면 기적 같은 뉴스와 저희들이 마주할지도 모릅니다. 처음으로 일본을 수출 총량에서 따라
붙었다. 일본을 추월했다라는 뉴스가 연말에 터질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 정도로 이제는 일본과 어깨를 견주는 대등한 위치가 되었습니다. 이제 과거의 어떤 역사의 프레임에 갇혀서 우리의 미래 설계를 늦추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한번 새로운 시대적 고민, 새로운 관점에서의 설계를 할 시점이 되지 않았는가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배준영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좀 주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20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